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 대출이라는 게 유행이라던데 어떤 건가요? 최근 고가주택 시장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아이파크 전용 59제곱미터의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 원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20억인데 매수인이 12억 원만 마련하면 나머지 6억 원은 집주인이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면서 자금 마련이 막힌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쓰이던 방식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례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조용히 암암리에 해왔던 거래가 공개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주인 대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마을 아파트가 7월 14일에 29억 원에 계약이 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파는 쪽인 대통령 부부가 사는 쪽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걸어두었다는 점입니다. 근저당은 채무를 못 갚을 경우에 그 집을 경매에 붙일 수 있게 해두는 담보장치인데요. 보통은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집을 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집주인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 담당하고 있던 대출을 해주던 역할을 집주인, 매도자가 대신해주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자 노릇을 한다라고 해서 오너 파이낸싱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원래는 은행이 집값을 매도인에게 한꺼번에 건네고 매수인은 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그 중간에 있는 매개체 은행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성격의 목돈을 먼저 지불하고 모자란 금액을 매도인에게 외상으로 넘긴 다음 매수인은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매도인에게 나눠서 갚는다는 거죠. 이런 사적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 번째는 차용증인 거죠. 상대방이 얼마를 빌릴 거며 몇 프로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하는 차용증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빚을 집으로 담보장치를 거는 겁니다. 나중에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이 왜 유행할까요? 바로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점에 15억 언더 이하의 아파트는 6억 원 정도, 15억 초과 25억 사이는 4억 원 정도, 2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 원까지가 은행의 대출 한도입니다. 여러분, 은행들의 대출 심사 받으러 한번 가보셨어요? 되게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도 한도조차 줄여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상담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원래 애시당초 대출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정작 발이 묶이는 쪽은 아예 못 살 형편도 또는 전액 현금으로 살 형편도 아닌 어정쩡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입장에서는 집주인 대출이 뭐가 좋은 걸까요? 20억 원 되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할게요. 내 돈 10억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이체하고 4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6억 원은 집주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소유권 받아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 은행 금리가 5% 중반대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최소 6% 정도의 이자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 대출 6억 원에 6%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1년에 3,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돼요. 12달로 나눠볼게요. 한 달에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해당 월 300만 원이 부담스럽지만 이런 방법이 없다면 아예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건데, 집주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지렛대를 최대로 당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한다는 건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도자는 왜 이런 거래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매도자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값을 깎지 않고도 팔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담보로 잡는 집이 자기가 살아봤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시세를 훤히 알고 있다는 점도 안심 요소인 거죠. 실제로 여유 자금이 있는 집주인이 은행 수준의 이자 조건을 내걸면 무리해서라도 상급지로 옮겨 타려고 하는 매수인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 방식은 돈에 여유가 있는 매도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이사갈 잔금이 당장 필요한 보통의 매도자라면 대금을 거의 못 받고 집을 넘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가 각각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매수자에게는 가장 큰 위험은 만기에 목돈을 못 갚아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라 그 돈을 못 갚아버리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만기를 길게 잡고 중간중간에 원금을 어느 정도 나눠 갚거나 만기 시 이자를 조금 얹어서라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을 미리미리 넣어두면 좋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자에게는 해당 집값이 하락되는 위험이 가장 큽니다. 시세가 빠져버리면 내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죠. 시세가 일정선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자가 담보를 더 채우게 하는 조항도 같이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채권 최고액도 연체 이자와 경매 비용까지 같이 감당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세금입니다. 먼저 매도자에게는 양도세와 이자소득세가 걸립니다. 보통 집을 팔고 나면 2개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매수인에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잔금을 2,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되더라도 양도세는 돈을 다 받는 시점이 아니라 등기를 넘긴 시점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실무적으로 등기를 넘기고 나면 2달 뒤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대금 대부분을 못 받았는데도 양도세 납부일이 먼저 닥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도자는 반드시 세금을 낼 돈을 따로 준비해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에게서는 자금 출처 소명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은 어디에서 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도인에게 빌린 돈은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개인 간의 차입, 즉 사채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당국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연 5% 이자라고 계약서에 적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가 실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자 이체 내역 같은 자금 흐름의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놓아야 됩니다. 이걸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집주인 대출이 좋으면 내 가족들, 특수 관계자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세법은 가족, 흔히 특수관계자끼리의 돈을 주고받으면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이 이자율보다 낮게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또는 덜 받은 이자가 있으면 이걸 징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한민국의 자금 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정상이자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했던 이자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실무상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봐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략 1년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본질은 정부가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도 내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변칙적인 플레이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해당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래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